23페이지 보죠. 민법은 무슨 쪽쪽 시험인가 무슨 테스트인가 한다며요. 언제 한대요? 수요일날? 지금 열심히 그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랑이다, 자랑이야. 기본 실력으로 진짜. 네, 기본 실력으로 너무 시험에 지금 이런 모의 테스트라든가 시험에 너무 아주 초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예 문제 안 풀고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매달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시스템 갖춰서 계획해가지고 공부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문제 모의고사 공부해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중간에 껴들면 실제로 내가 예상하는 시스템대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시스템일 일단 공부를 하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조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스스로의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봅시다. 123페이지에 보니까 겸업 나오는데요. 자, 겸업은 저번 주에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보죠.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거기에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겸업 나오고 법인 겸업 나오는데요. 자, 일단 개인은 개업공개사 보죠. 자, 공인하고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겸업이 뭐라 그랬어요? 겸업이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겸업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사무실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가 혹은 또 이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면서 여기에 부동산 사무실 하면서 다른 업무하는 거 가끔 종종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주로 많이 있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쌀집을 많이 했었어요, 쌀집. 그 담배가게 있죠. 담배가게 쌀집 같은 경우는 양곡 소매업이라고 그랬고요. 담배가게는 뭐냐면 연초 소매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전문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지금 건설업을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도 있어요. 자, 보면 이쪽 건축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는 사무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어떻습니다? 겸업에 대해서 한다? 일단은 제한이 없다. 다만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건 못해요.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거.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거 외에는 다른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업무와 같이 해도 일단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좀 품위 있는 걸 좀 하세요. 옛날에 제가 저희 집 사는 동네에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거 했었어요. 속옷 파는 것도 했더라고요. 앞에다가 좌판 쫙 깔아놓고서는 이런 거 갖다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품위 있는 거 좀 해야죠, 좀. 그래서 그런 거, 그 집은 한 1년 뒤에 망했습니다. 다른 상가로 다시 들어왔더만. 그래서 다른 겸업을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데 법인은 일단 조금 틀리죠. 자, 여러분들이 법인은 저번 주에 등록기준 두 번째 뭐라고 나왔죠? 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기준 두 번째 뭐 했었어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자, 14조에 규정된 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겸업을 금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한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겸업을 뭐한다? 제한하는 규정이다. 자,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저번 주까지 한 거 좀 공부합니다.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랬나요? 아니면 취소될 수 있다 그랬나요?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취소될 수 있다를 뭐라고 표현했죠? 네,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서를 펴야 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 있었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이게 뭐죠? 부동산 관리를 하는 거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상업용 건축물 및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부동산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죠. 자, 부동산 관리를 대신해 준다. 주로 많이 뭐를 하냐면 상가 건물 같은 거 많이 이런 그 뭡니까 사업용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들을 많이 이제 대신 관리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큰 건물 같은 이 서울에 가면 이런 게 종종 보이는데요. 큰 건물에 1층에 중개 사무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무소에 들어오는 임대차 관리를 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주와 협약해가지고요. 임차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다 어딜 통해서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이 건물주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살지 않고 다른 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관리를 대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용 건축물에서 주택의 임대 관리 이렇게 되는데요. 자, 대신 뭐는 못하냐? 여러분들이 아파트 관리 같은 거 못하겠죠? 아파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주택관리사라는 별도의 자격증 있죠? 그건 못하겠죠. 자, 이런 부동산 관리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뭐죠? 부동산, 그 다음에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뭐다? 상담.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 컨설팅이다. 자, 부동산 컨설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부동산 컨설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컨설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상하게 정착을 못하느냐? 정착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기획부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가끔 여러분들 혹시 전화 오지 않습니까? 남부로는 전화 와가지고 요즘은 저는 핸드폰에다가 저걸 띄워가지고 텔레마케팅 이런 전화 오면 이게 딱 뜨면 꺼버려요. 근데 이제 그 전화 받으면 저기 평창에 좋은 땅 있는 거 하나 무슨 보실래요? 뭐 이런 거 오죠, 왜? 가끔 이런 전화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샀다가 나중에 처리 못해가지고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기획부동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의외로 또 많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 기획부동산은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 땅을 팔아준다고 일단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한 다음에 이거 지가 다 못 사잖아요. 이거 돈이 없는데 이 양이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이거든요. 이 큰 땅을 일단 지주한테 서로 협약을 합니다. 내가 팔아주겠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쪼개서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텔레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팝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완전히 쪼개서 팔면 그나마 손해를 보려고도 좀 팔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등기를 해주긴 해주는데 지분 등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에서 등기와 관련된 부분 배우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지적 나가나요? 등기 나가나요? 지적 나가나요? 이제 등기를 배우면 아마 이게 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분 등기라는 것은 이 통째로 하나의 소유권에다가 각자의 지분을 갖다가 얼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랑 비슷한 공동매수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 와서 이 땅을 같이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에다가 이거 보면 각자의 지분을 갖다가 쭉 해가지고서는 이거 나중에 제대로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도 이제 가서 그 기획 부동산 가서 이제 지랄 막 합니다. 하면 회사에서 지가 직접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는 방법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평창 땅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평창 땅 중에서 이렇게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분하기가 참 해먹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회사들의 대부분이 간판에 뭐라고 붙었냐면 컨설팅이라고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컨설팅 하면 순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컨설팅 간판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외곽 쪽에 가면 토지 컨설팅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원래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 사실은 상당히 고급 직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급 직업인데 우리나라는 완전 사기꾼화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점차 올려놓을 기회가 일단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이용 거래에 관한 상담업, 즉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관련된 자 경영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정보를 뭐한다?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누굴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에 소속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뭐에 대한? 중개업에 대한 자 경영기법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소위 말하는 뭐냐면 프랜차이즈예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하면 머릿속에 뭐 떠올라요? 네, 맞아. 일단 먼저 치킨부터 떠오르죠? 네, 치킨부터 떠오르는데 자, 뭐 많죠? 요즘이야 뭐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김밥집도 프랜차이즈죠. 뭐 완전 다들 커피부터 시작해서 별것들 다 이제 프랜차이즈로 옵니다. 부동산도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뭐냐면 자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 뭐 이런 간판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국산 브랜드도 있고요. 외국산 브랜드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와서 활동했던 ERA, 센츄리 21. 혹시 ERA라는 간판이나 센츄리 21 간판 혹시 보셨어요? 네? 어디에? 어디서 봤어요?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센츄리 21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도 어느 세월에 골프장만 진출했나, 거기가? 그 부동산 간판에 ERA나 센츄리 20이라는 간판이 혹시 봐주셨으면 이건 미국산 브랜드예요. 미국에서 9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브랜드가. 근데, 이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텐데 요즘 장사 안 돼요. 이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 이제 뭐 다른 사업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맹하면 가맹비 들어가죠? 월 얼마 들어갑니다. 근데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메리트. 좀 대가가 있어야 주면 되죠? 근데 그만큼의 대가가 예, 없어요. 이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뭐 기껏 해봤자 뭐 교육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매물 자기 회원들끼리 또 매물 정보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자 그 뭡니까 센츄리 21이라든가 그 다음에 ERA 미국산 브랜드는요 가맹비만 그때 당시 90년도 후반쯤에 가맹비만 1,500만 원 줬었어요. 가맹비만. 그리고 국산 브랜드가 뭡니까 부동산 뱅크, 부동산 랜드 이런 게 가맹비가 700에서 800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 90년도 중반에서 말이었으니까 그때 1,500, 800도 꽤 큰 돈이죠. 큰 돈이었는데 불구하고 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2000년도 초중반부터 서서히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부동산 서브라는 간판 보셨어요? 그 부동산 서브가 부동산 중개 법인으로서 프랜차이즈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부동산 랜드라든가 부동산 뱅크 이런 것들은 중개법인 아닙니다.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면서 이제 운영한 거고, 부동산 서브라는 회사가 중개법인으로서 프랜차이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상업용 건축물 및 그다음에 또 주택에 분양대행이 있습니다. 분양을 뭐 한다? 대행하는 것을 수 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에 분양을 뭐 한다? 대행. 분양이 뭐예요? 분양, 여러분들 분양한다 많이 하죠. 분양이 뭐예요?
파는 거예요. 예, 쪼개서 파는 거죠. 분자, 나눌 분자죠. 그래서 분양하면 쪼개서 파는 것을 뭘 한다? 분양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보면 통째로 파는 게 아니고 각각 쪼개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눠서 판다. 지금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 대행이 뭐죠? 왜도 대행 나왔지만 대신하는 거죠. 그럼 판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죠. 판매를 대신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주택의 분양을 대신해서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많이 하는 게 상가 건물도 상가 건물이지만 여러분들 빌라 같은 거 있죠? 빌라 같은 거. 자, 빌라 전문 건설업자가 있죠. 전문 건설업자가 건설을 딱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개업공개사한테 던져줘요. 이거 좀 팔아달라고. 던져주면 한 채당 팔면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좀 동네마다 좀 틀리지만 채당 팔면 한 300 정도를 받는데요. 옛날에 왜 빌라 한창 그 유행일 때는 빌라라든가 이게 한창 유행일 때는 한 채를 팔면 1000에서 1500을 남겨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창 왜 많이 붕 뜰 때 있죠. 왜 그때는 이런 대행하면서 대행하는 사람이 많이 챙겨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건축업자는 나 이거 얼마에 팔아줘 라고만 하면 돼. 그 적정한 가격만 요구하죠. 예를 들어서 자 빌라를 져놓고 나 이거 1억에 팔아줘 그런 거예요. 그럼 차당 1억에 팔아주면 되죠. 어쨌든 이 사람에게 1억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거.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서 이거 하다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천에서 제가 강의할 때인데 수강생 중에 한 명 왔는데 딱 이거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거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지하방에서 살았답니다. 지하방에서 이제 가족이 살다가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부동산 사무실에 직원을 뽑는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뭔가에서 들어가 봤더만 요걸 하라고 요 분양대 있죠. 그러니까 중개 말고 요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았나 봐요. 근데 의외로 장사가 잘 된 모양이에요. 그때 또 한창 붐이 일어날 때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집을 샀다 그래요. 그 반지하방에서 새로 살다가 1년 만에 집 샀다 그러더만요. 집 사고 나서도 이제 부동산 분양대 하다 보니까 뭐가 서서히 보여요. 이게 중개사무소에서 전담해 오니까 전액이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죠? 반대인은 누가 갖고 가요? 예, 개업공개서 갖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공부해가지고 딸래 그래가지고 공개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능력에 따라서는 꽤 쏠쏠한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이사, 그 다음에 도배업에 대한 용역알선. 용역알선업을 할 수 있다. 알선이 뭐예요? 소개시켜주는 거죠? 자,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어떻게 해요? 소개시켜주는 걸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사 도배업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이사 도배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뭐 하는 거? 소개시켜주는. 소개시켜주면 뭐 받아요? 예, 그 대가 받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이제 뭐 팔고 사고 하면서 나 이사해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 좀 소개시켜줘. 부동산에서 혹시 그 부탁한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이삿짐 센터에 부동산에서 이삿짐 센터를 소개시켜 주거든요. 소개시켜 주면 나는 그냥 공짜 같죠. 그냥 소개시켜 주는 것 같이 공짜 같은데 이삿짐 센터는 이쪽으로 뭐 한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이사 비용 있죠?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알선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도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사 도배업을 소개시켜준 용역알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뭐 한다? 알선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을 어떻게 돼요? 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할 수 있다. 경매, 공매. 자, 요거는 원래 누구의 업무냐면요. 변호사 업무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변호사 업무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법률 사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경매 어디서 진행해요? 법원에서 진행하죠.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일단 다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자, 근데 변호사 업무인데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거 하면 무슨 법 위반이다? 네,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법이 변호사법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변호사법에 걸리지 마세요. 벌금형 안 때립니다. 거의 징역형 됐대요. 자, 여러분들 흔히들 보통 보면 이제 징역 뭐 2개월, 3개월 이 정도는요, 대부분 벌금형 선고합니다. 징역 가는 대신에 뭘 때우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하면 이때는 징역 2개월, 3개월이라도 선고를 해버려요. 벌금이 안 때립니다. 왜? 판사도 못 벗으면 누구 변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법 위반이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지금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다. 판사검사도 결국은 지가 옷 벗으면 변호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업무를 의외로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걸리면 가끔씩 집중 단속 들어옵니다. 걸렸다 하면 일단은 변호사법으로 다 걸려요. 여러분들이 저기 원주도 여기서 경매 직접 하죠. 거기서 주변에 보면 이런 불법적으로 사실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남의 거 알선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취득 알선해주고 대리 업무를 갖다가 돈 받고 하면 일단 변호사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변호사 업무지만 일단 누구도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원래 이제 두 가지 법에서 열어놨는데 법무사법에서 열어놨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무사 사무실 가면 경매 많이 붙어있죠? 요즘 법무사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주 오만 건 지금 다 하려고 그래요. 경매 업무 주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2003년에 열어놨고 2006년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제 변호사법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는 못하냐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못해요. 자, 부칙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리 업무를 할 때는 일단은 뭐 한다. 이제 대법원 규칙이라는 이제 오늘 맨 뒤에 여러분들 교재 나오는데요. 이 맨정 대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을 일단 적용해야 돼요. 자, 일단은 요거는 원래는 아무나 못하는 누구 업무라 그랬어요? 변호사 업무라 그랬죠.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일정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자, 6가지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문구들이라 또 문제가 다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큰 틀을 갖다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요. 이거는 자, 중개업인가요, 아닌가요? 관리 대행해 주는 거, 컨설팅 하는 거, 경영법 정보 제공하는 거, 분양대행하는 거, 이런 용역 알선하는 거, 면접 취득 알선과 대리 업무하는 거, 이거 중개업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게 중개, 자, 여기에서 이 법상의 중개 해당 안 된다는 얘기. 소위 말하는 이거는 중개업이 아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뭐다? 예. 이거를 틀을 잡고 가야지면 됩니다. 6가지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놔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틀은 이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 이 법상의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뭐다? 겸업이다. 자, 그럼 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이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 말고 다른 업이죠. 그러면 이거 할 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네,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은요. 자, 제가 부동산 중개업은 여기서 일단 뺐죠. 당연한 업무니까. 겸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6가지만 지금 얘기했습니다. 요거는요,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라라고 제시만 했을 뿐이지 이게 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를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 일반인도 할 수 있죠. 컨설팅 일반인도 할 수 있죠. 다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경매공매 요거는 좀 제외되지만 이건 변호사 외에는 못하지만 그래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거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큰 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일단은 중개업이 아닌 뭐다? 겸업이다. 또 하나 일단 기억할 거. 이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이건 지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6가지 나열한 거죠? 그럼 이거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면 부칙개업공개사는요? 할 수 없다도 틀리고 있다도 틀립니다. 자, 부칙개업공개사는 맨 밑에 것만 못해요. 요거는 부칙 못한다 그랬죠? 이거 맨 밑에 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부칙개업공개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래 누구야 뭐라 그랬어요? 변호사 업무고 부칙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겸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6가지 다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를,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중개업이, 이 법상의 중개업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배우는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만약에 기억하고 넘어가면 성공한 겁니다. 이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고용인 부분 나오네요. 자, 고용인 부분. 고용인 하면 누구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자,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어차피 수업시간에 자꾸 연습하는, 제 과목은 언제 공부하는 거? 네, 수업시간에 공부하죠. 수업시간 끝나고 나면 1차 공부하라 그랬죠?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소속공개사 누구였죠? 누구에게 소속된? 그렇죠, 그렇죠. 그냥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일 2가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죠? 쉽죠? 자, 문구 그냥 외우려고 잡아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뭐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취직한 거죠. 하는 일은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 둘을 뭐라 한다? 고용인이라고 한다. 이 고용인을 개업공개사는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 또 여러분들이 안 둔다고 해가지고 뭐 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10명 둬도 되고 100명 둬도 되고 상관없어요. 중개법인 같은 거, 서울에 그 중개법인 같은 경우 보면 한 100명 넘는 법인 회사도 있대요. 사무실. 2층까지 써가면서 한 100명 넘는 사무실에, 보존도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이제 일하면 거기에 맞춰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인원수 제한도 없어요. 다만, 고용인을 채용했을 때나 아니면 고용관계가 어떻게 됐을 때, 종료됐을 때 뭐 하라? 종료됐을 때 신고하라 라고 했어요. 채용하거나 고용관계가 뭐가 되면 종료되면 신고하라. 자,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신고하라. 어디다가요? 등록 관청에. 자,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 업무 개시 전. 출근하기 전. 이제 며칠까지 출근해라 그러면 출근하자마자 뭐예요? 청소하죠? 그것도 업무입니다. 이것도 보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종료가 되면 종료되는 또 며칠? 10일에 신고하라. 이거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놔야 돼요. 왜 근데 신고해야 될까요? 직원 채용했다고 신고하고 직원 나갔다고 신고하는 업종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직원 채용했다고 관청에다가 신고하고 나갔다고 관청에 신고하는 업종이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이 직원을 갖다가 채용하면 신고하도록 할까요? 이유는
이중소속. 예, 이중소속은 막으려고. 근데 뭐 신고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하고 여기다가도 이중소속.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결격사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 뽑으면서 결격사유 알아요, 몰라요? 뭐 미성년자야 금방 알겠고, 징역형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신원증명서 떼와라, 경찰서에서 그 조회해서 떼와라, 그러면 좀 알겠죠? 근데 이 법 위반해서 처음 받았거나 어떤 그 결격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죠? 그걸 전체 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면 관청에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한다? 네, 신원조회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조회를? 결격사유 조회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몰랐는데 이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럼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 와요? 이 사람 결격사유니까 잘라라.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몇 개월에 잘라라? 예, 2개월에. 이거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결격사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을 이쪽으로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이중소속이나 이런 것들도 방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결격사유가 가장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고용인 채용 시, 고용인 채용 시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죠. 자, 고용인을 채용하면 개업공개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민사 책임과 그 다음에 또 행정상해의 책임과 그 다음에 또 형사 책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순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133페이지에 있죠? 자, 민사 책임, 그 다음에 또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민사와 관련된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결국 자, 이런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손해 끼쳐서 잘못했습니다. 결국 누가 배상 책임해줘야 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이는 거. 저번 주에 제가 동업관계 설명드렸고 양도대여 설명드렸죠? 자, 동업관계에서 만약에 양도대여에서 양수받은 자가 그 사람은 결국은 법적으로는 누구예요? 보조원이죠. 그 사람이 돈을 들고 튀었을 때 결국 누가 책임지는 거? 내가 책임지죠. 혹시 이제 횟수로 한 2년 정도, 3년 돼가나요? 강남 쪽에서 고객돈 10억 개업공개사가 떼먹고 도망갔다 뭐 이런 뉴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있었어요? 기억하시네요. 아마 뉴스에서 그런 뉴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 개업공개사가 한 게 아니라 직원이 한 거예요, 직원이.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동업관계였습니다. 동업관계인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알기로는 동업관계인 그 무자격자가 사장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죠? 왜? 보면. 외부에서 보면 그 무자격자가 사장으로 많이 안 읽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개업공개사라는 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결국 직원이 떼먹고 도망갔으니까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보죠. 지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걸 또 뭐라 하냐면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연대에서 책임진다. 왜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책임져야죠.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잘못한 사람과 뽑은 사람이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연대 책임.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책임 있다. 누구도 그 잘못한 직원도 책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판례 보면 이런 판례도 있어요. 자, 중개보조원이 요즘은 그런 현상이 많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이거를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날 가능성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의뢰인이 준 거죠. 근데 전달 안 하고 들고 튀었습니다. 계약금을 뭐 했다? 횡령한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이거 누가 책임진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 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 책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예,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뭐뭐로 본다. 이게 뭐예요? 간주하는 거죠. 뭐뭐로 본다. 간주. 자,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결국은 이 고용인이 등록 취소라든가 아니면 업무 정지 행위를 했습니다. 자, 고용인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했다. 그럼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행정상의 책임 부분이고요. 자,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옵니다. 형사 책임. 이거는 양벌 규정이에요. 양쪽을 어떻게 하는 거? 벌하는 거. 양쪽을 벌하는 겁니다. 양쪽을 벌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 그럼 어떻게 했냐? 자,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 가지고 만약에 형벌상해 되면 이 글을 벌하는 외에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필기하시는 분 이렇게 필기해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 형벌, 개업공개사, 벌금형 이러면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분명히 이거 써놓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른 과목도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써놨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펴놓고 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자, 이 법 위반해서 형벌상해 당돼. 형벌이 뭐예요? 여기에 1-1, 3- 이런 거겠죠? 이거 위반하면 누가요? 고용인이 위반하면 그를 벌하는, 왜? 누구도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벌한다는 얘기. 어떻게 벌한다는 거예요?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관다.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를 벌하는, 왜? 그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보내든지 아니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를 벌하는 외에 나머지 개업공개사도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받는 거예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자, 그 개업공개사는요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만 무는 거? 벌금만 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요 직원 때문에 졸지에 벌금형 물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안 물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자,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이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1천만 원의 벌금형 대표적인 것이 뒤에 이제 배울 것 같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보수를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중개보전이나 소속공개사가 알선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 몰래 알면 그러면 나중에 대처라는 할 수 있는데 몰래 받는 경우가 많아요. 몰래 야 내가 좀 해줬으니까 나한테 좀 얼마 줘 요구해가지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누구한테 주고? 개업공개사 주고요. 자, 나머지 덜을 어디에? 직원한테 준 거죠. 그래도 이게 걸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초과 수수로 걸리게 됩니다.
형벌이 어떻게 되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 자, 그러면 초과해서 받은 친구가 누구예요? 직원이죠. 직원은 1년 이하 징역을 받든지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든지. 그러고요.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징역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이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직원한테 야, 너 초과해서 받지 마 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거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받는지 안 받는지 감시하거나.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건 아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던 걸 거예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 자체가 일단 적용되지 않으니까 난 벌금이 안 물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일단은 고용계약서 쓸 때 하나하나 명시해 줘야 돼요. 이거 해서 확인해주고 당신이 이거 위반하면 이거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자주 또 뭐 한다?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법정에 가면요. 이거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 증거가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 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는요. 실제로 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떻게 기울였느냐라는 것을 뭘로? 증거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계약서,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 교육을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뭐 외부 교육 있죠. 이런 것들을 자주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렇게 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고용인과 관련된 부분. 요 세 가지 책임,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이 세 가지 책임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이라고 보죠. 인장을 등록한다. 요거는 저번 주에 등록 절차 하면서 잠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습니다. 인장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을 등록관치에 한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에 일어나면서는 이 도장을 반드시 써야 돼요. 자, 요게 바로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 보죠.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 인장 등록의 시기는요. 업무 개시 전. 자, 다시 한번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답니다. 다만, 자, 이 인장 등록은 이제 그 개업공개사관은 등록 신청 시에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보죠. 그럼 시기는 일단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걸 일단 우선 기억하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그 대상, 인장 등록 대상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장 등록 대상은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요, 사장이니까 당연히 등록한다고 치고, 얘는 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공개사는? 예, 본인이 직접 뭐 할 수 있다? 개업이 아니고, 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수행할 수 있으니까, 수행하면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뭐하다? 일단은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인장 등록을 해줘야지만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직원이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중개보전 인장 등록 의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 자격증 없으니까. 예, 그거는 기본적인 대답이고. 예, 그렇죠. 이게 진짜 대답이에요. 예, 업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에 인장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고용 신고 시에 인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다시 한번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죠. 그런데 자, 이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소속공개사는 고용 신고 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인장을 등록하냐면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부칙개업중개사,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얘네들 개인들이죠? 자, 개인들은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한다.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게? 인감이라고 하면 일단 틀립니다. 자, 예, 실명. 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이란 이 이름이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실명이죠. 자, 여러분들 저기 예명 쓰시는 분들 많죠? 지금 수강생 등록할 때 뭡니까 이게 학원에다가 쓸 때는 예명 써놨다가 언제 들키냐? 원서 접수할 때 들킵니다. 원서 접수할 때 예명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들켜요.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가끔씩 또 이런 처음에 이제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다 보면 나중에 이게 개설 등록할 때는 엉뚱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본명이죠. 자, 그래서 일단 본명으로다가 당연히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크기가요. 크기가 7mm 이상, 그 다음에요.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인장의 크기까지도 일단은 제한이 돼요. 자,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mm입니다. 밀리미터 이상, 그 다음에요. 30mm 이내 인장.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아까 어느 분께서 얘기했는데 인감이라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인감을 등록하라 그러면 틀립니다. 지금은 인감 제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지고 있죠? 자, 아마 거의 공적인 서류에는 아마 등기 빼놓고는 아마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감 관련된 게 아니라 일단 자기의 본명, 성명에 대한 인장을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인 보죠. 법인은, 자, 법인의 사무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슨 사무소,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죠. 자,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있었죠.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상업 등기 규칙의 인장이면 소위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법인, 인감이죠, 인감. 자, 여기서는 이제 인감 소리 나와도 이제 만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란 뭐냐면 법인 인감이에요. 법인 인감, 여러분들 아시죠? 주식회사 보면서 도장 하나 찍힌 거 있죠? 자, 그거, 일단, 요거, 주된 사무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자,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한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위에 거 그대로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인장.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죠? 이거 중에서 뭐 한다? 택일. 선택해서 하면 돼요. 자, 이제, 주된 사무소부터 보겠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일단 뭐라 그랬어요? 법인 인감이라고 그랬죠?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은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법인 인감입니다. 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자, 일단 분사무소는 사무소 성격부터 봐야죠. 사무소가. 분사무소는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지점이라 그랬죠, 지점.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상법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도장이 왜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상법에서는 분사무소 같이 지점을 설치하면 이때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강원도 뭐 지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강원도 지사 이거죠. 강원도 지사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지점 등기할 때 이때 등기할 때 뭐 들어가? 인감이 하나 들어가죠. 그 지점의 인감이 바로 이거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전인장. 자 그래서 지점 등기할 때 보면 그때 인감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전 인장으로서 주로 그 지점장의 인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용인 인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인 인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지점장의 인감이에요. 그거를 일단은 등록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 분사무소 책임자 인감 이렇게 이러면서 기억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법인의 대표자가 보전 인장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지점 등기를 할 때 보통 지점장의 인감을 누가 보증해가지고 지점장의 인감을 누가 보증해서 법인의 대표자 보증해가지고 일단은 인감을 만듭니다. 자, 요게 바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인장이에요. 이게 상업등기 규칙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근데 자 이제 요까지가 이제 상법 얘기해서 간단하게 했고요. 다시 중개사법으로 넘어오죠. 자, 중개사법 아까 분사무소 설치하라는 거 배웠죠? 이때 분사무소 설치할 때 상법상 지점 등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제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설치 조건. 사무소 구하라 그랬고 책임자 공인중개사 뽑으라 그랬고 그 책임자 실무 교육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업무 보증 설정하라. 그게 네 가지가 조건이었죠? 거기에 상법상 지점 등기하라는 소리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분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하고도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중개사법은 상법에 있어서 특별표 성격이라고 그랬죠. 상법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적용되죠. 그럼 상법에 지점 등기 안 해도 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도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하면 이도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제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언제만 나오는 거예요? 상법상 지점 등기를 할 때 그 지점에 대한 인감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점 등기는 안 할 때는 이 도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장이 없으면 쓸만한 도장이 뭐밖에 없어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상업등기유책 인장 있죠? 이거를 어디에도 지점에도 그대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도장이 있다는 얘기는 지점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지점 등기를 하지 말라 소리 안 한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면 이 도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도장 나오면 이 도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만나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나오는 이유를 일단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지점 등기 안 하면 이 도장밖에 없으니까 이거 등록하면 되는 거고 이 지점 등기 했다면 이 도장도 나오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어디다 하는 거? 그렇죠. 자, 주된 사무소 등록 과정. 아까 분사무소 설치 규정 제가 얘기할 때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분사무소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거 그대로 일단 구분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법인 인감증명서 있죠?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인장이 변경됩니다. 인장이 변경된다면 이때 변경 등록하라. 변경 등록을 하라. 언제까지요? 예, 7일이네. 자, 인장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하라. 며칠에 하냐면 7일이네. 자, 그러면 이제 인장과 관련된 부분 의무입니다. 이거 의무예요.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고요. 소속중개사는요 일단은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처분 내리는 거라 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처분 내리는 거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개업중개사는 뭐 받을 수 있고
업무정지. 소속공개에서는 뭐 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장등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인장등록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뭐가 나와요? 휴업, 폐업 부분 나오죠? 자, 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토막토막 된 거예요. 토막토막 돼서 그냥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자, 휴업. 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몇 월을 초과하여? 3월을 초과하여 뭐 하고자 할 때?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뭐 한다? 미리 신고한다. 요런 개념입니다. 3월을 초과하여. 자, 3월을 초과하여. 그러면 3월 초과란 3월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3개월까지의 휴업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3개월까지의 휴업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3개월을 어떻게 돼요? 초과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휴업 신고를 해야 돼요. 자, 하고자 할 때 하는 거죠.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사후, 사전.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휴업 한때 신고한다. OX. 지금은 X라고 대답하죠. 근데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나중에 문제 나오죠. 도대체 틀린 걸 잡아내질 못해요. 이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좀 많이 익어가지고 그런데, 자, 휴업을 한때 그러면 일단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후가 되죠. 틀린 거죠. 자, 일단은 미리 신고한다.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신고하는데요. 뭘 첨부해가지고?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자, 여기에 휴업 신고할 때 뭐 첨부한다?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휴업 신고를 하는데, 휴업은 자,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근데 한 번 휴업하면 몇 개월까지만 휴업하는 거? 한 번 휴업하면 6개월까지만 휴업하는 거죠. 자,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때가 반드시, 그 다음에 언제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왜 그러냐?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란,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입영, 군대 가는 겁니다. 징조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취학,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됐어요.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보죠. 요 사유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양, 입영, 취약,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요양, 병원 가는 거죠? 입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입영, 군대 가는 거고요. 취학입니다. 학교 가는 거. 취업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모의고사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달 때문에 모의고사, 동의어 모의고사 내는데 제가 딱 여기다가 학자를 뭘로 바꿔가지고? 업자로 바꿔가지고 문제 내요. 거의 잡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아니라 취학.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요 때는요, 어떻게 한다? 요 때는. 이게 부득이한 사유죠. 이 상황이 됐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애초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고요. 6개월까지만 휴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돼서 중간에 뭐 한다? 기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됐죠, 중간에. 그럼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때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6개월을 넘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이제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휴업
업무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때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휴업했죠. 그러다가 이제 업무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자,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는 신고합니다. 업무 재개 신고라면 이때 즉시 뭐를 반환해 준다?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줘요. 자, 지금 위에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지만 휴업 신고할 때 아까 제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뭘 첨부한다 그랬어요?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랬죠? 자, 등록증 첨부하는데 이때 다시 업무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반환해 주는 거죠. 즉시라는 개념은요, 그 자리에서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체 없이와 즉시에 대한 개념을 배울 텐데요. 자, 일단 즉시라는 개념은 일단 그 자리에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업무 재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뭘 반환해 준다? 등록증을 반환해 준다. 자, 여기까지가 휴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자, 휴업은 공통되는 게 뭐죠? 지금 다 하고자 할 때입니다. 자, 뭐죠?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을요 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죠. 다 하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뜻? 하고자 할 때가 무슨 뜻? 사전. 자, 그 다음에 폐업을 보죠. 폐업 신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신고한다. 이거는 문 닫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면 됩니다. 자, 폐업은 아예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등록 요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그랬죠. 등록 요력이 소멸된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니까 휴업도 등록증 첨부고요. 폐업도 등록증 첨부입니다. 미리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폐업, 휴업과 폐업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일단 과태료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휴업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또 폐업하고자 할 때도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 과태료. 휴업, 폐업,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무단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 만약 휴업한다.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등록 절차에서도 아마 써먹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한다면, 휴업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자, 이제 등록 취소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한번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냐면, 자, 여러분들 146페이지를 펴보세요. 뭐가 나와요? 간판 철거 나오죠? 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간판 철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간판을 철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사무소 뭐 하면? 이전하면.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하면. 등록 취소당하면. 처분하면 간판을 철거하라. 간판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무소를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용도는 중개업 용도로 다시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폐업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샷다운문제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무실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뭐를 뜯어내는 얘기예요? 간판을 뜯어내는 얘기죠. 자, 간판 철거 사유가 세 가지가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이거 만약에 세 가지 철거를 안 하면 등록관청에서 곧바로 뭐한다? 대집행할 수 있어요. 대집행이 뭐였어요? 행정 대집행, 강제 철거하는 거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자, 일단 철거 사유 세 가지 눈여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중개계약 파트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좀 늦었네. 자, 다음 주에는 자, 몇 페이지 접어두세요. 148페이지. 자, 다음 주에는 148페이지부터 진도를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